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없는 소식인데, 자, 피해자,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줄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배우 권혜요 씨 직접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그 전에 좀, 드디어 김종대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 통화를 하기 전에는 좀 기분 좋게, 좀 경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방금 소개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피해자 사실, 맞으시죠? 예. 네, 그런 면에서 김종대 씨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요. 네. 새벽부터 어제부터 내려와서 집, 촬영 중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녁 뉴스를 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라인드 처리돼 있어서, 또 나왔구나, 나올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오늘 낮에부터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네. 저 재밌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신 네, 말씀하세요. 허망하고 황당하죠. 네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올라갈까라는 걸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사실은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굳이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예. 네, 예상했던 결과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2009년이라는 시점에 주목을 하면, 권혜요 씨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본인이 짐작하기는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짐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또 슬퍼지네요. 왜냐면은, 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되는 일이어서, 예를 들면, 굳이 따지자면은, 2008년도에 많은 또 분들이 함께 했던, 광우병, 거리에, 집회, 사회를 봤다든지, 그런가 하면 MBC, KBS의 당시 파업의 연대 지지의 성명이라든지,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을 테고요. 굳이 좀 멀리 가자면은, 과거 2002년도,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진영에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전력까지. 굳이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좀 찹찹해지네, 점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몇 분은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그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우리 권혜요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는 납득을 못했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자마자 많은 방송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KBS 장현주 사장의 불법적인 해임이라든지, 그때쯤에 일어나서 주변 전반적인 그 방송계의 분위기가 다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흉흉한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거? 방금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좀씩 들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직업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정규직 어떤 직업 안에서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하기 좀 애매한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고마운 게 많은 게 어떤 점도 있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또 방송계 안에서 또 문화계 안에서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양한 형식의 저항 혹은 또 어떻게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도 기억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고 오히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인데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지나간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뭐 우리가 과거에 흔히 지난 정부에서 많이 듣던 뭐 국기문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기문란 그 자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 자유민주질서가 제일 자랑하는 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최소한 국가는 다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뭐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은 더했어라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우리 또 사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말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들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법조계에 대해서 한 신뢰가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솔직하시다고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네. 사실 오늘 촬영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자, 문화에서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말했지만 자유로워야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영화계가 됐던 방송계, 연극계가 됐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는 굉장히 힘겨워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권력과 국가 혹은 강자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상처로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연기자인 저의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방송문화계에서 또 특히 방송계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또 잊혀졌지만 또 정말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어딘가에 쫓겨났던 분들.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 KBS, MBC 파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 9년 동안 망가졌던 이유는 물론 방금 말씀 들었던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의 이런 유린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동조했던 또 방치되었던 우리 언론 때문일 텐데요. 그 언론에게 다시 한번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촬영 중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김정비 씨도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권혜요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MB정부 영화계 블랙리스트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6명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해놨지만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을 보자면 유준상 씨, 배우 유준상 씨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날에 그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라면서 이런 강제 철거하는 사실을 상당히 좀 규탄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규리 씨는 사실 MB정부 초기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광우병 사태에 관해서 이제 광우병 소고기를 먹는 대신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MB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작가 이회수 씨는 이제 욕하고 싶다, 심한 욕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고, 김미화 씨는 국가 공작의 무자비함, 개탄스럽다.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이제 일가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8년 만에 방송 복귀, 말해 못하나, 라면서 그동안에 어떤 탄압이 있었다, 어떤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인데, 그런데 실체가 아직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뭐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단계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문건이 발견됨으로 해서 정말로 그분이 피해자였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압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명단이 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원을 끊는 형태로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그 특정 82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송 출연 금지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때 돈을 주지 말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직접적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방해, 강요, 그런 의혹이죠. 협박,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혹이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훨씬 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지원을 끊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압박이나 이런 게 심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막 여러 차례 내가 블랙리스트 올라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가수 김장훈 씨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 무대에 올라서 했던 얘기인데요. 김장훈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맛이 갔죠? 저 밑에서 했습니다, 경찰들이랑.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라고 했거든요. 노래를 한 곡 할 텐데, 무슨, 오늘 좋은 날인데 왜 그러지? 근데, 기부천사가 욕하니까 싸하죠? 네, 그동안 공권력에 피해를 많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피해의식을 드러낸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욕설을 섞어가지고 가수 김장훈 씨 굉장히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82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노원지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해줘 보시죠. 네, 뭐 일단 발표 내용입니다. MB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저희가 한 4가지 항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활동 같은 것들이 일일이 좀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속된, 이 연예인들이 소속된 특정 기획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고, 또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라 이런 식으로 방송사에 압력을 놓고, 시상식에 뭐 만약에 수상 그 후보로 오른다면은 탈락을 시켜라 이런 압박까지 넣었다. 이게 국정원 그 개혁 TF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자, MB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어떻게 이게 실제로 실행됐는지와 함께 어느 정도 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조사가 돼야 되고 밝혀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실형이 일단 1심에 선고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건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파장이 사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기소가 지금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3년형 선고받았는데요. 그것보다 더 높게 아마 형이 구형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고요. 물론 이제 정확히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나온 것들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박원순 그 현 서울시장에 대한
그 문제와 관련된 압박용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는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렇게 문제시 삼으려고 하는 국정원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적이 없었었는데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문건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졌고 또 실제 그런 문건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압력이나 이런 그분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파장이 클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VIP의 관심 사항이라고 해서 일일 보고를 BH에다가 매일 하는 식으로 문건이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명박 그 정부와 관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좀 화살이 계속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당사자들의 반응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나 뭐 이렇게 사실관계 한번 취재해 봤습니까? 네, 일단 그 당시 참모진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뭔가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서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블랙리스트 본인들이라고 안 만들었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정권이 이런 식으로 뭔가 성향 분석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였고요. 기분은 상당히 나쁘다. 그렇지만 특별히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물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건건히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지금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참았다가 나중에 한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관련자 관계자들한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정부에서 본인들은 블랙리스트를 안 만들었을 것 같으냐 이 발언 한 것도 우리 좀 굉장히 억울하다. 사실관계를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억울하다는 측면으로 좀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아직 아니어서 조금 더 검찰 수사라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김미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얼마 만에 CBS 채널에 나오신 겁니까? 그러게요. 항상 그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요새 교통방송하고 있거든요. 아, 라디오에서. 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는 김미연 씨 이름이 있었지요? 그건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MB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고 거기에 82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김미아 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뉴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런 퍼즐이 맞춰지는 퍼즐 맞추기? 혼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차라리 시원하게, 이래서 이랬구나. 예, 한 조각이 없었는데 또 그 한 조각이 이렇게 채워지네? 이런 그 느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 MB 정권 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좀 이상하셨어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그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을 했는데 거기에 파일 명의 하나가 나왔어요. MBC 김미화 진행자 교체 동향권 이렇게 목이 나왔단 말이죠. 저 그 기억나요, 어렴풋이. 예. 네, 그래서 그래서 2009년도에 그렇게 나를 민간인 사찰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KBS에서 블랙리스트 건이 불거지고 근데 또 2009년, 10년, 11년도에 계속해서 방송에서 내려가라고 압력이 있었는데 그 MBC 프로그램 라디오 진행할 때 사장님이 김재철 사장님으로 바뀌면서 본부장님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침에 김미아 씨 잘해봅시다 파이팅 하고 올라가시면 저기 편성국장님이 부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본부장님이 좀 내려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니 이제 아까 전에는 화이팅하고 가신 분이 화이팅하고 갔는데 그 밑에 분이 또 내려오셔가지고 그만두시래요. 이렇게 아주 알 수 없는 행보들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KBS 블랙리스트 건까지 이제 거론하면서
과연 이게 김미화 씨가 뭐 퍼뜨리는 가짜인지.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KBS 블랙리스트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김미화 씨가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언론에 공포도 하고 하셨잖아요. 네. 했는데 그것이 김미화 씨가 가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 MBC에 있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시사 프로그램 엄청 잘했고 광고도 120% 팔리고 잘 나갔죠. 예, 그 솔직히 손석희 선생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맞아. 아 진짜예요. 예, 저녁 방송. 예, 그랬는데 그러면 MBC 식구들이 본부장님 이하 진짜 국장님이 저를 칭찬해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제 인격에 대한 어떤 그 공격, 모독, 그런 것. 조차도 서슴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그 김재철 사장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사장님이 라디오가 요즘에 시끄럽더라. 사실은 뭐 시끄럽지도 않았었어요. 위에서 시끄럽게 계속 내려오셨던 거지. 저는 조용히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일선에선 조용한데. 네네, 시끄럽더라. 그러니까 그 미화 씨가 다른 뭐 MBC에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골라봐라. 딴 프로로 가도 되지 않냐. 시사 말고 다른 데로. 네, 그래서 정말 괴로웠고요. 그냥 그렇게 퇴출당하느니 내가 명예롭게 내 스스로 관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MB 정권 때. 이제 와서 보니 MB 정권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내 이름이 있었던 거구나. 다 퍼즐이 맞춰지시는 거예요. 네, 라디오 진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뭐 대본을 보지 않은 동 갑자기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추정하기로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어디 뭐 경찰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검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PD가 막 소리 질러갖고 쫓아냈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19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라 아니고 2000년대 MB 정권 시절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라디오 그 MBC 그 생방송하는 부스에 갑자기 어떤 남자 2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대본을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럼 그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요원들이었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정원에서 당시에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이렇게 이제 국정원 직원하고 접촉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 CBS 방송할 때, MBC 관두고 CBS 방송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국정원에서 즉각 언론에다가 그 보도자료를 뿌렸었죠. 김미화를 고소하겠다. 그런 일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SNS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다면 국정원은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라고 고소를 하려면 해라. 나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소까지는 안 갔어요. 그 충분한 증거는 뭐였습니까? 직원이 왔었던 증거가 있죠. 집으로 온 증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당시 국정원이 만들어 놓은 블랙리스트에 김미화 씨 이름은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래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 이제 알고 나니까 좀 오히려 속이 시원하실 수도 후련하실 수도 있겠어요. 예, 후련해요. 이제 제가 그 파일명만 있을 때는 이거 내용을 몰라가지고 어떡하지 이랬었는데 민간인 사찰 당했을 때는요. 근데 지금은 국정원에서 이름까지 지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에게 일일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제 개인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정 싸움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 가지고 계세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들이 어떤 대중예술을 하는 모든 분들의 입장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길이 좀 험난할 수도 있어요. 또 고생하실 수도 있지만 MB 고소하겠다. 각오하고 그 길 가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살펴보고 싶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화 씨. 네. 멋있으세요. 정말요? 멋있으라고 드린 말씀. 역시 여전히 용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김미아 씨. 그나저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조금은 우울한 얘기예요.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네.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 꿇는 모습.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김미화 씨는 어떠셨어요? 예, 물론 뭐 다 함께 마음이 아프죠. 저는 또 특별히 또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았고, 정말 그 제대로만 서로 이해를 한다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글을 올린 거거든요. 제대로만 안다면 이해한다면? 네, 서로에 대해서. 네. 서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그럼 그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예, 특수학교가 이제 그 동네에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수서에 있는 일원동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살 때 거기에 그 미랄학교라고 예. 특수학교가 들어올 때 정말 그 오래전인데 반대가 엄청 심했었어요. 그게 한 90년대 초반 아니에요? 네, 아마도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 아파트 주민들이 연판장 돌려가지고 밤에 막 횃불 들고요. 공사 못하게 막 거기 그 앞에서 지키고 당번 서면서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군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그 미랄학교 옆에 아파트에 저도 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이제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미랄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결국은 세워졌어요. 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지금 뭐 천정부지로 뭐 수서 얼마나 비쌉니까? 맞아요. 네, 땅값도 비싸고요.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이 그 미랄학교에 정말 예쁜 커피숍 또는 그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림전도 하고. 예. 거기서 더불어서 즐기시는 그런 그 증언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가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지금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예. 참 행복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오해 마시라. 다 더불어서 잘 살고 집값도 쑥쑥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하나쯤 있다는 게, 그 동네에 어쩌면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자랑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 아픈 모습이었지만 무릎 꿇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살아요 하고 울었던 그 부모님들이 그 동네를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이 그 봉사를 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려고 노력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한방병원 들어오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그 동네에 떨어지는 이익도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이익으로 쳐도 경제적인 이익으로 쳐도 그게 더 낫다. 이익으로 쳐도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동네로 다 들어가시죠. 집값 올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집값으로 봐도 그러네요, 정말. 네네네. 아까 그러셨어요. 무릎 꿇은 그 학부모들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았다. 같이 무릎 꿇으셨죠, 마음으로. 눈물 흘리셨죠. 네, 눈물은 흘렸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 네, 그 가족들의 소원이 뭐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3일만 더 살게 해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뒤따라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헤아려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아이가 많이 컸죠? 몇 살이죠? 저희 아들은 지금 33살이고. 33살. 많이 컸죠? 정도가 아니네요.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습니까? 네, 베트남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축하드려요. 네. 며느리 보셨네요. 네, 며느리 본 지 한 2달 됐습니다. 네. 아니, 재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얻으신 셈인데. 네. 그렇죠. 같이 살면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 인식이 전보다 많이 나아진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해보니 그게 아니더라 싶을 때도
덜어 있으셨어요? 그럼요. 아직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변하는 건 느껴지세요? 예, 많이 그래도 그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좀 넓어졌고요. 예. 제가 뭐 길거리 가도 아드님 잘 있어요? 그러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김미아 씨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희망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뭐 장애인 학교 문제, 블랙리스트 문제 다 좀 우울한 얘기 나눴는데 다음에 출연하실 때는 우리 다 훌훌 털고 하하하 호호호 웃을 수 있는 일로. 왜냐면은 그 행위라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사회에서의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들인데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해야 되는 일이어서 예를 들면 굳이 따지자면은 뭐 2008년도에 많은 또 분들이 함께했던 그 광우병 거리에 뭐 집회 뭐 사회를 봤다든지 뭐 그런가 하면 뭐 MBC, KBS의 당시 파업의 연대 지지의 성명이라든지 뭐 이런저러한 일이 있었을 테고요. 굳이 좀 멀리 가자면은 과거 2002년도 뭐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진영에서 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던 뭐 그런 전력까지 굳이 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찹찹해지네요, 점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몇 분은 방송에서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그 피해까지 입으셨는데. 우리 권혜율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그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그때는 납득을 못했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라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시다시피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서자마자 많은 방송계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KBS 정현주 사장의 뭐 불법적인 해임이라든지, 뭐 그때쯤에 일어나서 주변 전반적인 그 방송계 분위기가 다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흉흉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요. 뭐 흉흉한 이야기라는 게 어떤 거? 뭐 방금 언급되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뭐 좀씩 들려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직업의 특성상, 이것이 어떤 정규직 어떤 직업 안에서의 직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하기 좀 애매한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고마운 게 많은 게 어떤 점도 있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많은 또 방송계 안에서 또 뭐 문화계 안에서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다양한 형식의 저항 혹은 또 어떻게 했는지 함께 하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도 기억나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고 오히려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문화예술계인데 이 두 정부를 거치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지나간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은 글쎄요, 뭐 우리가 과거에 흔히 지난 정부에서 많이 듣던 뭐 국기문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기문란 그 자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 자유민주질서가 제일 자랑하는 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최소한 북과는 다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이 다르다고 혹은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뭐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은 더했어라는 식으로 말하시면서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우리 또 사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려고 말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들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인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그거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글쎄요.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우리 법조계에 대해서는 신뢰가 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솔직하시다고 하셔야 되나,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다. 네. 사실 오늘 촬영 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문화예술 어떤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말했지만 자유로워야 되는데라고 하셨는데 벌써 이미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영화계가 됐던 방송계, 연극계가 됐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현실. 네,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화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참 어이없는 소식인데, 자, 피해자, 당사자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배우 권혜요 씨 직접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그 전에 좀, 드디어 김종대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화를 하기 전에는 좀 기분 좋게, 좀 경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 방금 소개 들으면서 피해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피해자 맞으시죠? 네, 그런 면에서 김종대 씨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지금 현재요. 네. 새벽부터 어제부터 내려와서 촬영 중이었습니다. 예. 어제 저녁 뉴스를 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블라인드 처리돼 있어서 또 나왔구나, 나올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오늘 낮에부터 이곳저곳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더 재밌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신 허망하고 황당하죠. 네네.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에 본인이 올라갈까라는 것도 도저히 상상조차 못했던 이런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작년에 박근혜 정권에서의 그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걱정까지 해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굳이 답변할 방법이 없어서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로 관리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예상했던 결과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2009년에 국정원에서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2009년이라는 시점에 주목을 하면, 권혜요 씨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유가 뭘까요? 좀 본인이 짐작하기는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짐작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좀 또 슬퍼지네요. 확실히, 영화적 상상력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는 굉장히 힘겨워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공권력과 국가 혹은 강자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는 굉장한 오래된 상처로 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연 기자인 저의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지난 9년 동안 잘 아시다시피 방송문화계에서 또 특히 방송계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또 잊혀졌지만 또 정말 열심히 싸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어딘가에 쫓겨났던 분들.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지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 KBS, MBC 파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 9년 동안 망가졌던 이유는 물론 방금 말씀 들었던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의 이런 유린도 있겠지만은 그거에 동조했던 또 방치되었던 우리 언론 때문일 텐데요. 그 언론에게 다시 한번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촬영 중이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김정비 씨도 힘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권혜요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MB 정부 영화계 블랙리스트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단 6명 일단 저희가 대표적으로 해놨지만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을 보자면 유준상 씨, 배우 유준상 씨는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날에 그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검찰청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라면서 이런 강제 철거하는 사실을 상당히 좀 규탄하는 듯한 글을 올렸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김규리 씨는 사실 MB정부 초기에 광우병 사태 있었잖아요.
광우병 사태에 관해서 이제 광우병 소고기를 먹는 대신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MB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일례로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작가 이회수 씨는 이제 욕하고 싶다, 뭐 심한 욕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고, 김미화 씨는 뭐 국가 공작의 무자비함, 개탄스럽다.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이제 일가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가견이 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죠. 8년 만에 방송 복귀, 말해 못하나 라면서 그동안에 어떤 탄압이 있었다, 어떤 뭐 외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과인데, 그런데 실체가 아직은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게 뭐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단계가 남아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동안 나도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그 문건이 발견됨으로 해서 정말로 그분이 피해자였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건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압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명단이 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냥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지원을 끊는 형태로 이제 있었던 것인데, 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블랙리스트는 그 특정 82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방송 출연 금지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싶었을 때 돈을 주지 말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직접적 불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업무방해, 강요, 그런 의혹이죠. 협박,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혹이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훨씬 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지원을 끊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압박이나 이런 게 심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막 여러 차례 내가 블랙리스트 올라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가수 김장훈 씨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이런 얘기를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에서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고 나서